덤핑 신드롬이라고 하죠. 자, 덤핑 신드롬은 다른 말로 급속 이동 증후군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중요한 거였으니까. 자, 그러면 덤핑 신드롬 하면 어떤 질환이 떠올라야 됩니까? 위암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위를 일부를 잘라냈어. 그래서 위를 절제했으니까 위가 저장을 하는 곳인데, 음식물을 저장하는 곳인데 위가 일부가 부족하니까, 자리가 부족하니까 음식물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바로 공장 쪽으로, 소장 쪽으로 확 내려가는 현상을 급속 이동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거를 덤핑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럼 덤핑 신드롬 일어났을 때 환자가 식사하는 도중에 5분, 길게는 30분 안에 갑자기 체기가 급체한 것처럼 식은땀을 흘리면서 복통을 느끼면서 얼굴이 막 창백해지면서 쓰러질 수 있죠. 그거는 위를 잘라낸 사람이 이런 현상을 보인다면 덤핑 신드롬이야. 그럼 이거를 막아야 되겠죠? 예방하는 게 좋겠죠? 그럼 여러분, 그 말은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러라는 거고, 쉽게 말하면 빨리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빨리 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소화가 안 되는 거로 행위를 해야 음식물이 위에 오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방을 하는 방법은 소화가 안 되게 해야 되니까, 보통은 소화가 잘 되려면 앉아서 먹어야 되죠? 그런데 덤핑 신드롬은 앉아서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된다니까? 그래서 행와위, 옆으로 눕는 거죠.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라.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우리는 좀 일어나서 돌아다녀야, 앉아 있거나 돌아다녀야 좀 괜찮죠. 소화가 잘 되지. 이 사람 소화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식사하고는 누워 있어라. 그리고 또 한 번에 많이 먹어서 한 번에 다 내려가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전부 다 한 번에 많이 먹으란 없어요. 소량씩 자주 먹어라. 그죠? 그리고 또 수분의 섭취는 많이 하면 음식물이 더 빨리 쉽게 내려가지. 섭취 많이 하지 마. 그래서 국물 먹는 거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어느 경우에 배가 빨리 꺼져요? 죽 같은 거 먹거나 밥 같은 거 먹었을 때 배가 더 빨리 꺼지죠. 고기 먹었을 때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화가 안 되고 거득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어떻게 한다? 적게 먹고, 그리고 금기가 아니라면 지방은 어떻게 하자? 좀 그득하게 먹어야 빨리 안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 덤핑 신드롬은 어떤 환자한테 일어납니까? 위암 환자들한테 일어나잖아요. 그럼 위암이 있다는 말은 아까 말했죠. 비타민 B 12번. 어떤 빈혈이 생길 확률이 높다? 악성 빈혈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게 덤핑 신드롬 예방법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중요하고 알아두셔야 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 질환이 있을 때는 당연하지 않나? 부드러운 식사를 해야 소화기가 약하니까 좋겠죠. 그리고 소화기 질환이 있으면 배가 사르르 아프면서 설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섬유질이 많은 걸 먹으면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섬유질은 좀 적은 걸로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많다는 말은 좀 더 거칠어, 음식 자체가. 그러니까 부드러운 시기를 먹어야 되니까 섬유질이 적은 거를 먹는 거죠. 되시겠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입니다. 자,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말에서 느껴지기도 어떤 것 같아요? 폐가 엄청나게 뭔가 막혀있고 뭐 힘들어 보이는 느낌 들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담배를, 그냥 줄담배를 오랜 시간 수십 년 동안 피워왔던 A형가들한테서 많은 질환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호흡곤란. 호흡곤란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호흡도 힘들고 안에 가래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때 가래를, 배출 자체를 잘하는 게 좋겠죠. 가래 때문에 막 막힌다니까? 그래서 가습, 습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습도를 높여주면 분비물이 묽어져서 가래가 잘 나오겠죠. 그래서 가습을 해준다. 그 다음에 꼭 기억하실 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호흡이 힘들고 산소가 막 부족하고 이런 환자들이니까 산소를 엄청나게 진하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농도의 산소를 공급하겠습니다. 저농도입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은 적은 양의 산소로 살아가는 거를 트레이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줘서 트레이닝 안 되는 것보다 적은 양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산소도 적게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4번에 보면 호흡법을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이때 호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면은 자, 입과 코로 산소를 다 들여 마시지 말고 코로만 숨을 들여 마시세요. 입은 다물고 코로만 들여 마셔요. 그리고 들여 마시고 나서 숨을 내쉬죠. 그럼 내쉰다는 말은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지. 그 이산화탄소 한 번에 다 내뱉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조금 남겨두는 게 좋아. 남겨두는 게 왜? 적은 양의 산소로 살아가는 걸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숨을 내쉴 때는요, 입술을 오므려, 그리고 한 번에 후 다 내쉬지 않고 입술을 오므려서 길게 숨을 내쉬는 겁니다. 이 호흡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호흡이 힘들죠. 자세는 당연히 무슨 자세? 반좌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검사가 어떤 검사를 꼭 할까요? 폐기능 검사를 하겠죠. 그럼 이때 폐기능 검사할 때는 금식한다 안 한다? 금식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유의사항이 검사하기 한 4시간에서 6시간 전에 이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지금 상황을 알고 싶은데 기관지 확장제를 복용했어. 그럼 기관지 확장제가 들어가면 기관지가 넓혀져서 폐기능 검사상에 아주 나쁜데도 아주 나쁜 걸로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기관지가 넓혀졌으니까. 되셨죠? 그 다음에 흡연 이런 걸 하면 오히려 폐기능 검사 직전에 담배를 피우면 폐기능 검사 결과가 더 나쁜 걸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영양 검사에, 정확한 검사에 헷갈릴 수 있는 기관지 확장제나 흡연은 금하자 그 말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눈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관지 천식입니다. 자, 기관지 천식은 여러분 아동간호에서도 했지만 이건 알레르기예요. 알레르기. 그래서 엄청나게 뭔가 나한테 안 맞는 게 들어왔을 때 기관지 쪽이 막 두드러기가 나요. 그래서 기관 쪽에 기관지가 두드러기가 막 나면서 기관 쪽에 두드러기가 나면서 막 그 구멍이 좁아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분비물이 막 계속 나오니까 이 환자들은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어. 부었지. 거기서 두드러기도 났지. 분비물 나오지. 이러니까요. 호흡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분비물이 안에 그득그득 하다 보니까 숨을 내쉴 때마다 색색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천명음이라고 합니다. 숨을 내쉴 때 색색거리는 소리가 나는 게 천식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천식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호흡이 너무너무 힘들고 기관지가 좁아진 거라 그랬죠. 그럼 이때 이 사람에게서 써야 될 약은 당연히 좁아진 기관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넓혀야 되겠죠. 그 넓히는 대표적인 약이 뭐다? 아미노필린이라는 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노필린 하면은 기관지 확장제라는 거 여러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천식은요, 친구랑 예를 들어서 싸웠다든지 흥분했거나 하면 천식은 심해져요. 그래서 감정적인 흥분 이런 거를 좀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진정제 같은 것도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식이 지금 아주 심한 응급 상황을요, 천식 발작이라고 해. 그럼 천식 발작일 때는 아주 급한 불을 빨리 꺼야 되니까 이때는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겠습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는 넓혀주고 혈관은 수축시켜서 떨어져가는 혈압을 올려주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에피네프린입니다. 그래서 천식 발작, 아나필락시스 이런 말 나오면 에피네프린 기억나시죠?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천식이니까 호흡이 힘드니까 산소 줘야 되겠죠. 그리고 천식은 알러지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럼 알러지를 일으키는 유발 원인을 뭐라고 했다? 알레르겐이라고 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알레르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 그랬죠. 자꾸 접한다고는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알레르겐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털이라면 집에서 사실은 애완동물 키우면 안 되고, 그리고 카페트 때문이라면 카페트 치우고, 꽃가루 때문이라면 꽃가루 노출을 피하고 이렇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비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떤 자세를 취해서 분비물이 중력에 의해서 잘 흘러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체위배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체위배액은 일정한 체위를 취해서 분비물이 중력에 의해 나가도록 하는 거야. 결론은 체위배액을 하는 이유는 객담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요법이라는 거는 두드리거나 진동을 줘서 분비물이 잘 나가게 하는 거를 물리요법이라고 합니다. 체위배액과 물리요법은 뭐 때문에 하는 거다? 객담 배출 때문에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천식, 간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농흉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흉강에 고름이 찼나 보죠. 그러면 농흉 환자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 시험에도 나왔긴 하지만 농흉 환자는 흉강에 고름이 찼는데 감염된 부위 쪽으로 누워야 되겠죠. 그 말은 고름이 찬 부위가 환측 부위가 어디로 오란 소리예요? 아래로 와야 되겠죠. 환측이 아래로 와야 됩니다. 그 말은 건강한 쪽이 위에 있어야 되지. 만약에 건강한 쪽이 밑에 깔리고 환측이 위에 있다면 흉강 쪽에 있는 고름이 있는 게 아래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염된 부위 쪽으로 눕는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증. 자,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건 여러분 기관지가 넓혀진 건데 넓혀졌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냥 넓혀만 졌고요. 탄력이 없이 넓혀진 건 좋은 게 아니야. 그게 기관지 확장증이야. 그럼 기관지 확장증은 세 가지 대표적인 증상이 있는데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기침을 해요. 막 토할 듯이 하는 기침, 역행성 기침, 그리고 객담이 3층형 객담이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고상지두라고 그랬습니다. 자, 고상지두는 뜻이 뭡니까? 손가락 끝이, 손가락 끝 모양이 곰봉 모양으로 변하는 거. 손가락 끝이 곰봉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손가락 끝이 변하는 거. 그거를 고상지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고상지두는 왜 손가락 끝이 그렇게 변한다 그랬습니까? 주로 저산소증. 그죠? 저산소증 때문에 고상지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고상지두의 손가락 모양을 보이는 게 주로 어떤 질환 때문이다? 폐기종, 폐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거, 폐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폐기종 이런 것도 고상지두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폐기종, 지금 말했던 기관지 확장증, 이것도 고상지두, 그리고 또 폐암 이런 것 등이 기관 고상지두를 보이는 질환들입니다. 되시겠어요?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마사지를 하면 안 되는 경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마사지를 하면 안 되는 경우는 경련 있을 때 마사지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경련 있을 때는 보호대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마사지하고 제어하면 안 돼. 되셨죠? 그 다음에 동상 입은 부위도 마사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염자를 입었을 때는 염자라는 거는 인대가 늘어난 거거든. 이때는 쉬어야 돼. 그쪽을 움직이면 안 돼. 안정, 고정 이런 거지. 마사지 주물러주고 움직이고 하는 거 X. 그 다음에 혈전성 정맥염.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혈전성 정맥염도 피떡이 진 건데 마사지를 하면 혈전이 다른 데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해부 생리할 때도 간단하게 말했지만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 수술 직후는 절대 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일주일 동안 절대 안정한다 하면은 틀렸다는 거 기억나죠? 그리고 또 안대를 착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안대를 착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착용한댔습니까? 눈을 씌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안구 운동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안구 운동을 최소화하려고 좀 쉬어주게 하려고 안대를 한다는 거. 그리고 안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였다? 안압 상승을 막으라고 했었죠. 그럼 안압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기침, 코풀기,
무거운 물건 들기, 변볼 때 힘주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되시겠죠? 보시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가 뇌 손상이 있을 때는 의식의 문제나 이런 것 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의식 수준을 알아보는 방법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멘탈을 체크하는 걸 6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한 겁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 막 달달달 외울 건 아니에요.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혹시나 시험에 나온다면 어떤 환자가 의식 상태가 이러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인다, 의식 상태가 어떤 단계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눈도장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막 달달달달 외운다는 의미보다는. 자, 그러면 명료라는 말은 어렵지 않아. 명료는 똑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에 정확하게 대답하고 의식이 있고 한 건 명료인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기면, 졸린 상태, 기면이라고 하죠. 기면은 말 그대로 졸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자꾸 가물가물 졸리는데 제 말이, 제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졸릴 때 들려. 그리고 제가 여러분 하고 집중 이렇게 말하면 또 갑자기 눈을 떠. 그러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자는 거지. 그게 바로 무슨 상태다? 기면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기면보다 좀 더 상태가 의식이 나빠지면요, 창난, 혼돈이라는 게 있어. 자, 내용은 어려운 게 없어요. 창난, 혼돈, 헷갈리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이때는요, 반응이 좀 느리면서요, 특징이 판단과 의사결정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가장 편하게 말하면 가벼운 의식장애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벼운 의식장애가.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병원인가? 집인가? 뭐 이렇게 헷갈려 하는 거. 그런 상태를 창난, 혼돈이라고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럼 이것보다 더 나빠지는 상태는 뭐라고 하냐면 혼미라고 합니다. 자, 혼미는요,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고는데 언제 깨어나냐면요, 강한 자극이나 통증 자극에 깨어납니다. 강하게 자극을 주거나 통증 자극을 주면 깨어나요. 그래서 간단한 질문에는 깨어났을 때 대답을 할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다시 코를 골면서 의식이 또 빠지거든요. 깨어나지 않고 대화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미의 가장 큰 특징은 강한 자극이나 통증 자극에만 깨어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더 나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반혼수라는 게 있겠죠. 반혼수는 혼수보다 앞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헷갈리시면 반을 떠올려 써서 스스로는 어떤 동작을 못 하는데요, 아픈 자극을 주면 의도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움직임이 있다 이래 말하면 반혼수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런데 더 나빠지면 혼수가 되겠죠. 자, 이때 혼수는 어떤 자극에도 깨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겠죠. 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눈도장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뇨기계 질환에 대해서 쭉 있는데, 비뇨기 질환에서 여러분들이 사구체 신염은 조금 꼭 알아주십시오. 자, 사구체 신염 같은 경우는 제가 아동간호할 때도 중요하다고 했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사구체 신염의 4대 증상, 4가지 증상이 굉장히 특이하죠. 어떤 게 있다? 사구체 신염은 사, 고, 혈, 단부라고 했죠. 사, 고혈단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고는 뭔데요? 고혈압. 그죠? 혈압이 올라가는 거야.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구체가 하는 일이 뭔가 나가면 안 되는 거를 걸러주는 체의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체 있잖아요. 걸러주는 거. 그런데 사구체가 아프니까 여러분 걸러주지를 못하는 거지. 사구체가 아프니까. 그래서 혈은 피를 말하는 거죠. 피는 바깥으로 소변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근데 못 걸러줘서 나가는 거예요. 혈뇨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도 여러분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요소, 요산, 크레아틴으로 나가는 거지. 단백질 그대로 나가면 안 되죠. 근데 사구체가 아파서 못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뇨 보여요.
그리고 또 단백뇨를 보이면 무조건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뭐가 따라다닌다? 부종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부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구체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은 남한테 옮기는 거다 안 옮기는 거다? 다른 사람한테 옮기진 않아요. 사구체 신염은 옮기지 않는 비감염성 질환입니다. 안 옮겨요. 그러나 사구체 신염이잖아.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거죠. 염증이 나타나는 거죠.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사구체 신염은 물론 뭐 연쇄상 구균 이렇게 세균 때문에도 생길 수 있지만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주로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퇴행성 질환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감염성, 염증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봐주십니다. 자, 그러면 사구체 신임은 고혈단부 4가지 증상을 보인다 했는데 이때 치료나 간호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는 거 중요하고 기억하셔야 된다고 아동 간호 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때 치료나 간호는 죄송해요. 치료나 간호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다면은 첫 번째가 여러분 혈압이 있고 이 자체가 지금 염증성이고 퇴행성이라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면은 낫는 것보다는 뭔가 증상을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고 증상을 조절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약 먹는 거 이런 거 다 어떤 거예요? 치료제가 아닌 이상은 뭔가 콧물 나면 코감기약 먹고 기침 나면 진해제 먹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증상을 조절하는 거야. 대증요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사구체 신염이 있을 때는요. 안정해야 돼. 무리하면 사구체 신염이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부종이 있지. 부종이 있으니까 뭐를 어떻게 할까요? 수분을 제한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하루에 수분을 1500에서 2000cc까지 먹는데 어느 정도로 제한한다? 1000cc. 1000cc 이하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많이 먹으면 안 돼. 1000cc 이하로 적용 제한을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때 부종이 심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부종이 심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얼마를 먹었고 얼마를 쌌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걸 보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종의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에서 체중을 측정하겠죠. 체중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봐주시고 그리고 이 환자는 소변이 적게 나가니까 소변이 진할까 많을까? 소변이 진할까 묽을까? 진하겠죠. 소변량이 적으니까.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변이 진하다, 묽다 이래 말할 때 그거를 뭐라고 했다? 소변 비중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소변 비중을 측정하는 거예요. 너무 진하면 이 사람 소변이 너무 비중이 높으면 소변이 너무 안 나가는 거고 몸이 부종이 심한 거니까 측정하는 거예요. 봐주시고 그 다음에 소변이 안 나가면 여러분 물이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 누구였지? 칼륨이었죠. 칼륨. 그러면 이 사람은 사구체 신임은 칼륨이 몸에 많을까 적을까? 물이 안 나갔으니까 칼륨도 많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매번 칼륨 수치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칼륨 수치도 측정하고 그리고 또 칼륨도 많이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칼륨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칼륨이 많은 게 바나나 뭐 이런 게 과일 종류에 많거든요. 이런 거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칼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포타슘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포타슘 하면 칼륨하고 똑같은 거예요.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부종이 심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부종하면 여러분 저염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수분 제한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단백뇨를 막 쏟아내잖아. 단백질을. 그럼 이 사람은 신장이 아파서 그런 거야.
신장에 사구체가 걸러주질 못해서 아파서 그런 건데 단백질을 계속 넣어줘 버리면 신장이 더 아프겠죠. 그래서 사구체 신염이나 신장이 안 좋거나 신부전이다 이런 말 하면 무조건 어떡한다? 저단백이에요. 저단백. 신장이 안 좋은 거면 전부 다 저단백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치거든요. 그래서 칼로리는 그 대신에 많이 줘야 돼. 고탄수화물 식사를 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사구체 신염은 제가 아동 간호할 때 연세상구균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고, 이 연세상구균은 사구체도 좋아하지만 어디도 좋아한다 그랬다? 편도선염도 좋아해요. 그래서 편도선염을 일으키는 균도 사구체 신염이 있으니까 사구체 신염이 아니라 편도선염 일으키는 균이 연세상구균이기도 하니까 편도선염에 걸리면 이 균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사구체까지 간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구체 신염이 안 걸리려면 편도선염이 안 생겨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감기에 안 걸려야 되겠지. 그럼 감기에 안 걸리려면 감기 걸린 사람들과의 접촉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상기도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어떻게 하겠다? 금지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이래도 안 된다면 약물을 좀 쓸까요? 그럼 약물을 쓴다면 연세상구균 때문이라면 뭐를 쓸까? 항생제 쓰겠지? 항생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혈압 높다면서 혈압 높으니까 혈압 하강 또는 혈압 강화제 이런 거 쓰겠죠? 혈압약 쓰겠죠? 그 다음에 몸이 붓는다면서 수분 좀 일부러 빼야 되겠죠? 이뇨제, 그리고 혈압도 떨어뜨려 줄 수 있으니까 이뇨제 이런 거 쓰겠죠. 되셨습니까? 또는 염증을 좀 깔아앉히려고 뭐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요. 되셨어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사구체 신염은 어떤 거를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되면 증상을 알면 간호도 생각하기 쉬워. 그래서 사구체 신염은 고혈단부 되셨어요? 그리고 증상을 조절해야 되는데 염증이기 때문에 안정하고 그리고 부었다면서 그러니까 수분을 제한한다는 거 기억하실 것. 그리고 또 부종의 정도를 볼 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섭취량, 배설량, 체중 이런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소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소변이 진하니까 소변 비중 그리고 물이 안 나가니까 칼륨 수치도 높으니까 칼륨 수치 이런 거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이는 어떻게 준다? 부었을 때는 저염, 저단백 특히 저단백은 신장이 안 좋고 사구체가 안 좋다 이런 말하면 단백질은 적게 주고 그리고 상기도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막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뇨제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위내시경 검사. 자,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죠. 자, 어떤 직장인이 요즘 따라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식욕이 없고 그리고 대변에서 숨어있는 피, 자멸을 보이고 그리고 또 체중이 빠진다 그랬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상복부에 덩어리가 만진댔어요. 그럼 상복부 쪽에 뭐가 있는데 소화기가 위가 있잖아. 그래서 이때 이 환자에게 권할 검사는 이라고 나왔을 때 어떤 검사였다? 위내시경 검사였습니다. 되셨죠? 요거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검사 전에 주의사항은 여러분이 위내시경은 금식을 한다는 거. 근데 환자가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떡한다? 검사를 연기하죠. 그죠? 그리고 또 참고로 봐주십니다. 위액의 분비가 증가되면 안 좋으니까 위내시경 할 때요. 담배 피지 말고요. 그리고 가스가 자꾸 생기면 안 좋겠죠. 왜냐면 바짝 말려져 있어야 위를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소콜이라는 기포 제거제 같은 거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분비물이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분비물은 언제 잘 나오냐면요. 여러분 시험 끝나고 마음이 합격이 확실하다 싶으면 편안하고 릴렉스 되면 그때 나오는 게 부교감 신경이거든. 이 신경이 나오면은
침이 잘 나오고 타액이 잘 나와요. 그럼 지금은 침 같은 게 많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부교감 신경을 어떻게 할까? 눌러줘야 되겠죠. 그런 약이 바로 뭐다? 아트로핀이란 약이잖아요. 그래서 분비물을 억제시키는 약, 이 약의 이름이 아트로핀이죠. 자, 여러분, 부교감 신경 차단제라는 말이 어렵다면 아트로핀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트로핀 하면 분비물을 억제 이거잖아요. 이 약을 주기도 하고, 그럼 목이 아프겠죠? 리도카인,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 주기도 하고, 그리고 위내시경 할 때 의치 제거하고, 그리고 위내시경 할 때 자세는 좌측이를 하고. 되시겠습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금식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좌측이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정맥류 그리고 정맥염 두 가지 한 번만 더 계속 말씀드렸지만 봅시다. 자, 정맥류는 하지 정맥류 이런 것도 올리면 되겠지. 이거 검사하는 방법 이름이 뭐였더라? 정맥류를 진단하는 검사를 트렌델렌 버그 테스트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아이고 두야 모르겠다 하면은 버리세요. 트렌델렌 버그 테스트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정맥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랜 시간 이게 눌려서 생기는 거니까 앉아 있거나 특히 서 있지 말 것. 그리고 조이는 옷 같은 거 피할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하고 그리고 다리는 어떻게 한다? 올려줄 것. 그리고 낮에는 탄력 양말을 신을 것. 그래서 밤에 신는다면 틀렸어요. 낮에 탄력 양말을 신을 것. 그리고 온수로 따뜻하게 좌욕하는 것도 좋겠죠. 왜냐면 정맥류라는 게 여러분 하지 정맥류만 있는 게 아니라 치질 이런 것도 정맥류거든. 그래서 좌욕 같은 거에서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배변할 때 힘주면 정맥류가 돌출된다니까 피하고, 그리고 냉적용 같은 것도 정맥류 있을 때 조금 피하고, 그리고 꽉 끼는 신발 이런 거 안 좋겠죠. 그리고 칼슘 이거는 혈액을 응고시킨다면서, 그럼 정맥류 같은 게 피들이 원활하게 돌아야 되는데 눌려서 자꾸 정체되면 안 되겠죠. 칼슘 같은 거 피하고. 되셨습니까? 반면에 정맥염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정맥혈관 혈전성 정맥염 또 올리세요. 혈전성 정맥염. 그거 왜 생긴 거예요? 안 움직여서 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피가 고여서 문제가 된 게 정맥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선은 정맥염이 이미 생겼다면 이름에 염이 들어갔지. 정맥염 하면 염이 들어가면 염증이야. 염증은 무조건 쉬어야 돼. 안정입니다. 기억하셔요, 여러분. 그리고 영양 잘 먹고, 그 다음에 정맥염, 혈전성 정맥염 제가 조금 전에 마사지하면 안 된다 했던 거 기억나죠? 마사지 하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지는 올려줍니다. 그래서 염증 있는 부위는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맥염일 때는요, 얼음 주머니를 쓸 수도 있고요, 온스포도 쓸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항생제 쓸 수도 있고요. 염증 심해서 균 때문이면 쓸 수 있고, 또는 정맥염을 일으킨 게 피떡 때문이라면 항응고제 같은 것도 쓸 수도 있고요. 되셨어요? 자, 그 밑에 여러분 참고로만 하면 됩니다. 정맥염의 증상 중에서 호만징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만징후는 피떡이 있는 혈전이 있는 다리에 다리를 뻗었을 때요, 발목을 뒤로 굴곡시킨 거야. 발목을 뒤로 제꼈어. 그때 갑자기 장딴지 부위가 막 찌리하면서 몹시 아픈 거. 그래서 발목을 뒤로 휙 제꼈을 때 장딴지 쪽이 아픈 거를 호만징후가 양성이다 이렇게 말할 거고, 이런 증상은 정맥염의 증상이다 그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버려요. 우리는 60점 합격만 과락 걸리지 않고 하면 되셔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